저는 서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규칙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장례식장 책임자로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오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우산을 받쳐 들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한쪽에서 계속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골든 리트리버 루이였죠. 루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끊임없이 울부짖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루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가 장례식장에서 소음을 내는 건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루이를 차에 가두려고 했죠. 하지만 루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광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개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절박한 일이 있다는 듯이요. 그때 한 조문객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아라는 분이었죠. 어머니의 옛 친구라고 소개했었어요. 윤정아는 루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떨며 제게 다가왔죠. 어머니께서 루이를 절대 떼어놓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개를 떼어놓지 말라는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슬픔에 지친 사람의 횡설수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죠.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울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에 왜 이런 사진이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아이의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마치 세상 모든 고통을 겪은 것처럼요. 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죠. 하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루이가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관 위로 올라가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조문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죠. 저는 당황해서 루이를 끌어내렸습니다. 규칙도 모르는 개라고 혼내며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때 제 왼쪽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죠. 어릴 때 생긴 거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몸에 있는 흉터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시작됐죠.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루이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자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날도 새벽 3시였습니다. 루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루이가 어머니의 묘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옷을 입고 묘지로 달려갔죠. 묘지에 도착했을 때 루이는 이미 땅을 깊이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루이를 제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루이는 제 손을 물지 않을 정도로만 저항하며 계속 특정 지점을 팠습니다. 마치 정확히 어디를 파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흙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수팩에 쌓인 서류 봉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중얼거렸죠. 루이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루이의 목걸이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깜박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불빛이었죠.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뭔가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향했죠. 루이는 제 곁에 바짝 붙어 따라왔어요. 마치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걸어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묘에 이런 걸 묻어놨을까요? 그리고 루이는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알았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어요. 먼저 손을 씻고 장갑을 껴야 했죠. 완벽주의자인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차분하게, 순서대로요.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첫 번째 물건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죠. 5살쯤 돼 보였어요. 온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죠. 너무 슬픈 표정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지였죠.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짜 이름 이지우. 실종일 1998년 4월 7일. 실종 장소 서울시 관악구. 저는 전단지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가서 제 얼굴과 사진을 비교해 봤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이에요. 이지우가 아니죠. 저는 어머니의 딸 서윤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제 눈매와 비슷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봉투를 뒤졌죠. 그 밑에서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낯선 부부의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술에 취한 듯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뒷면을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재현, 이명숙이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건 DNA 검사 의뢰서였어요. 의뢰인은 한소영, 제 어머니였습니다. 대상자는 서윤, 그러니까 접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박재현, 이명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검사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이 부부의 딸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왜요? 저는 어머니의 딸 서윤인데요. 제 출생신고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어요. 저는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이럴 리 없다고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죠. 루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팔뚝을 핥기 시작했어요. 화상 자국이 있는 부분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에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뜨거운 무언가, 비명소리, 울음소리.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꿈처럼 흐릿했죠. 저는 공포에 질려 루이를 밀쳐냈어요. 비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제 손을 부드럽게 입에 문 채 특정 방향을 응시했어요. 루이가 보고 있는 곳은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루이에게 물었죠. 엄마 방에 뭔가 더 있다는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걔한테 말을 거는 거야 라고요. 저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루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마치 정말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저는 봉투를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뒤져본 적 없는 그 방을요. 저는 소파에 앉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나왔어요. 긴장하면
항상 이러죠. 손톱을 물어뜯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지우일까요? 제가 납치된 아이일까요? 어머니가 저를 데려온 걸까요?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류들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 방을 조사하겠다고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멈춰 서기도 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에 본 서류들로 가득했죠. 이지우라는 이름, 멍투성이, 아이의 사진, 낯선 부부의 얼굴. 학생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괜찮지 않았거든요. 결국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가서 조퇴 신청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죠.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조사해야 했죠. 학교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나올까 봐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 방을 함부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했죠. 노크 없이 들어가는 건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저를 말리는 것 같았죠. 어머니 방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모서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죠. 어머니도 저처럼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분이었어요. 저는 옷장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죠. 옷들을 꺼내보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것들만 나왔습니다. 옷가지, 수건, 이불. 하지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오래된 일기장이었죠. 저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아니, 이지우가 실종되던 해였죠. 손이 떨렸어요. 저는 4월 7일 자를 찾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한 아이를 구했다. 아니, 납치했다. 신은 나를 용서하실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납치했다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며칠 뒤 날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유나는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지만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다. 유나,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데려온 겁니다. 납치한 거예요. 제가 알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생일도 모든 게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때 루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곁으로 다가와 침대 밑을 긁기 시작했어요. 저는 루이를 보며 물었죠. 거기 뭐가 있어? 루이는 계속 같은 자리를 긁었습니다. 저는 침대를 들춰봤어요. 침대 밑 바닥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금고였어요. 저는 금고를 꺼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죠.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제 생일을 눌러봤어요. 열리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그건 제 진짜 생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루이가 계속 짖었습니다. 저는 전단지에 적혀 있던 날짜를 떠올렸어요. 980407. 실종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여러 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모두 어머니 사진이었죠. 이름은 달랐습니다. 김미정, 박선희, 이은희, 최지연, 정수아. 5개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모두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살았던 거죠. 통장들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잔액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망 다닐 자금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나에게 루이가 모든 것을 보여준 후에 읽으세요. 저는 편지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루이가 뭘 더 보여준다는 걸까요? 아직 더 있다는 건가요? 편지를 뜯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누가 찾아온 걸까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아가 서 있었어요. 장례식 때 봤던 어머니의 친구였죠. 윤정아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윤정아는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봤어요.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윤정아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죠.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윤정아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구석진 카페였어요. 우리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죠. 윤정아는 계속 입구를 힐끔거리며 봤어요.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설적으로 물었죠.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걸 다 말해주세요. 제발요. 윤정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 선생님은 20년 전 아동보호시설에서 일하셨어요. 저도 같이 일했죠. 윤정아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시설에는 학대받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맞고 굶고 화상 입은 아이들이었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아이들이 다시 왔어요. 더 심한 상처를 입고요. 소영 선생님은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윤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동보호기관에도 연락했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였어요. 법은 부모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아이들의 안전보다요.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다시 다쳐서 올 때마다 자책했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다고, 제 잘못이라고요. 저는 윤정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윤정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998년 4월이었어요. 한 아이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어요. 5살쯤 된 여자아이였죠. 온몸이 화상과 골절투성이었습니다. 의식도 없었어요. 소영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발견하셨어요. 선생님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깨어났죠. 저는 숨을 죽이고 윤정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팔뚝에 화상 자국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윤정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소영 선생님은 반대했어요. 그 아이를 보내면 죽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법은 그랬어요.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윤정아는 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그쳤죠. 사흘 후 뭐가 있었어요. 윤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실종됐어요.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윤정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려간 거라는 걸요. 선생님은 그날 새벽 사라지셨어요. 시설도 그만두시고 연락도 끊기셨죠. 그리고 그 아이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수사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찾지 못했죠. 선생님은 이름을 바꾸고 계속 도망 다니신 거예요. 저는 윤정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납치된 거예요. 엄마는 범죄자였던 거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윤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자라고 하기엔. 말을 흐렸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를 구한 거예요. 당신을 구한 거라고요. 그 집에 있었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윤정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했다고요. 하지만 납치는 범죄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제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범죄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은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윤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윤정아를 빤히 쳐다봤죠. 무슨 소리예요? 윤정아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영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도 구하셨어요.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명이었던 걸로 알아요. 모두 학대받던 아이들이었죠.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이라니요.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데려간 걸까요?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윤정아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영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훨씬 젊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옆에 쪽지가 보였습니다. 윤정아가 쪽지를 읽어줬어요. 언젠가 윤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루이가 모든 걸 보여줄 거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루이를 떠올렸습니다. 루이는 지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무언가를 더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서윤일까요? 이지우일까요? 어머니는 범죄자일까요? 영웅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구했어요. 그게 범죄였든 아니든요. 집에 도착하니 루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제게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저는 루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더 보여주라고 한 거야. 루이는 짖으며 방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루이를 따라갔습니다. 루이는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죠. 저는 루이가 뭘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자는 건가요? 루이는 계속 문을 긁으며 짖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루이를 따라 나갔죠. 루이는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지하로 가는 거였죠. 루이는 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숨이 차올랐지만 따라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을 지나 지하 3층까지 내려갔죠. 거기는 아파트 창고가 있는 곳이었어요. 루이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특정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고 문에는 우리 집 호수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창고였죠. 저는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창고 열쇠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가 창고를 쓴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죠. 먼지가 가득했지만 한쪽 벽면에는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느껴졌어요.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1998부터 2003, 1998부터 2008, 2009부터 2015 모두 연도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1998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어요. 모두 노랗게 바랜 신문 기사들이었죠.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5살 여아 실종학대 의심 가정의 아동 행방불명 아동보호시설 상담사도 종적 감초 모두 아동 실종 사건과 학대 사건 기사들이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지우 양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던 이지우 양이 실종됐다. 이지우 양은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의 아이다. 경찰은 실종 당일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도 사라진 점으로 미루어 가출 또는 유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실종된 아이였어요. 다른 상자들도 열어봤죠. 2000년대 초반 상자, 2000년대 후반 상자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종 아동 사건, 학대 사건, 그리고 각 사건마다 안전함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메모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뜻인가요? 어머니가 그 아이들도 데려간 건가요? 윤정아의 말이 떠올랐어. 여러 명의 아이들을 구했다는 말이요. 저는 상자 속을 더 뒤졌습니다.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모두 상처투성이었죠. 그리고 사진마다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2002년, 박서연 2005년, 최지훈 2007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여러 아이들을 데려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죠. 경찰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빛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며 물었죠. 누구세요? 남자가 한 걸음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찰 배지를 보여줬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강민준 형사입니다. 한소영 씨의 딸이시죠?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윤이에요. 왜 저를 찾으시죠? 강민준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상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저를 감시했죠? 영장도 없이요. 저는 따졌어요. 원칙주의자인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강민준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한소영은 20년 전부터 우리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아동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죠. 강민준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서야 했습니다. 감시 대상이었다니요. 어머니는 경찰이 계속 쫓던 범죄자였던 거예요. 저는 범죄자의 딸이었습니다. 강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본명이 이지우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아버지가 20년 전 담당했던 미해결 사건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버지는 이지우를 찾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다 돌아가셨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에게도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상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소영 씨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남겼군요. 마치 언젠가 발각될 걸 예상한 것처럼요. 저는 상자들을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신문 스크랩 사진 메모,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요. 혹시 저한테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강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DNA 검사를 받으시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세요. 저는 루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DNA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우예요. 납치된 아이죠. 그저 확인하기 싫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루이가 모든 것을 보여준 후에 읽으세요. 아직 루이가 보여줄 게 더 있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죠.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루이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루이를 봤죠. 왜 그래 루이야? 루이는 계속 창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며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누군가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았죠. 망원경 같았어요. 저를 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급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준 형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죠.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진실을 파헤치지 마라. 내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사고가 아니었던 건가요? 저는 강민준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경찰을 부르면 넌 끝이야. 내가 누군지 모두에게 알릴 거야.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루이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현관을 봤죠. 누가 밖에 있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누군가 보였어요. 후드를 쓴 사람이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죠.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밖에 소리를 들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루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루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경계했죠. 누가 저를 위협하는 걸까요? 왜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걸까요? 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생각할수록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저는 제 정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따라올 것 같았어요.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밖을 보기도 했죠.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확신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저는 차를 피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도 천천히 따라왔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냈죠.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그제야 차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추적당할 것 같았거든요. 강민준 형사의 번호로 전화했어요. 강민준이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누군가 저를 미행한다고요. 강민준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제가 곧 갑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찰서 근처 카페였죠.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뒤를 계속 확인하며요. 검은색 차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강민준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나 강민준이 도착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죠. 협박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강민준은 문자를 읽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 당신 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죠. 왜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구한 게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만의 비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더 큰 비밀이라니요. 강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검사를 받으면 모든 게 확정됩니다. 저는 이지우가 돼요. 서유는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미 서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유는 가짜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를 받겠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 제가 뭘 해야 할지도 알 테니까요. 강민준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범죄자였을 수도 있지만 제 아버지는 그분이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으셨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봤어요. 왜요? 강민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죠. 아버지는 이지우 사건을 조사하며 그 가정을 방문했대요. 부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집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버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법은 그랬습니다.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고요. 아버지는 평생 그걸 후회하셨어요. 저는 강민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만 고통받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파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DNA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병가를 냈어요. 집에서 루이와 함께 있었죠. 강민주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불길에 휩싸이는 꿈, 누군가 소리 지르는 꿈, 작은 방에 갇힌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루이가 제 곁에서 지켜줬어요. 그날 오후 강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았죠.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민주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죠.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강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강민준이 서류를 꺼냈죠. 99.99% 일치합니다. 당신은 이지우 맞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저는 이지우입니다. 서윤이 아니라요. 28년간 살아온 제 정체성이 거짓이었던 거죠. 제 이름도 생일도 모든 게 가짜였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루이가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죠.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강민주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생부모 박재현과 이명숙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에게 구출됐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윤정아가 말했던 학대가 정말이었는지 알아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겠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강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함께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혼자였다면 못 갔을 거예요. 다음 날 강민준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생부모가 사는 곳이었어요. 낡은 주택가였죠.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냄새도 고약했죠. 강민준이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2층 원룸이에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죠. 2층 문 앞에 섰어요. 문에는 박재현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문을 연 남자는 추레한 몰골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죠. 이 남자가 박재현,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박재현은 우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강민준이 경찰 배지를 보여줬죠. 경찰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재현은 귀찮다는 듯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엉망이었어요.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쓰레기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제가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딸 이지우입니다. 강민준이 저를 가리켰어요. 박재현은 저를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봤죠. 그리고 놀랍게도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 그 애가 살아있었어.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이게 전부인가요? 놀라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건가요? 박재현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안쪽 방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이명숙 제 어머니였죠. 이명숙은 저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우야, 어쩜 이렇게 컸니? 다가오려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차갑게 말했죠. 이명숙은 멈춰섰어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도 저를 학대했을 테니까요. 강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당신들은 아동학대로 3차례 경찰에 신고됐고 이지우는 여러 차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기록을 보여줬어요. 박재현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뭐가 문제야. 변명도 아닌 변명을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살 아이가 말을 안 들었다고 때리고 화상을 입힌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재현은 코웃음을 쳤죠. 그때는 우리도 힘들었어. 돈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모두 자기 변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팔뚝을 걷어 올렸어요. 화상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당신들이 한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명숙이 눈을 피했어요.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회피하는 말투였죠. 저는 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저를 낳은 사람들일 뿐이죠. 저를 사랑한 적도 없고 지금도 관심 없어요. 박재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 찾았으니까 보상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냐. 실종 아동 찾으면 돈 준다며.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딸을 걱정한 게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양육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학대 기록이 명확하니까요. 박재현이 인상을 썼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죠. 법적으로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아닐 거예요. 이명숙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강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죠. 어머니가 저를 구해준 게요. 저 지옥에서 저를 꺼내준 거예요. 어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였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줬어요. 휴지를 건네주기도 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엄마가 왜 저를 데려갔는지요. 강민준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방법은 불법이었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민준이 제안했어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루이가 보여줄 마지막 것을요. 어머니의 편지를요. 집으로 가요. 루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강민준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루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루이를 꼭 안았습니다. 루이야, 엄마가
뭘 더 보여주라고 했어. 루이는 제 손을 물고 어머니 묘 사진이 걸린 벽으로 갔어요. 사진을 보며 짖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시 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강민준에게 말했어요. 엄마, 묘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강민준이 알겠다고 했죠.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루이도 함께요. 루이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처럼요. 저도 긴장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남기셨을까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섰어요. 루이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잠시 기다렸죠. 마치 어머니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묘의 옆쪽으로 갔습니다. 처음 팠던 곳과는 다른 위치였어요. 루이가 그곳을 파기 시작했죠. 저와 강민준도 함께 땅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방수팩이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라벨이 붙어 있었죠. 유나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꼭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강민준도 함께 있었어요. 루이는 제 옆에 앉아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한 일은 법적으로 범죄야. 엄마는 너를 납치했고 20년간 도망 다녔어.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1998년 4월 4일 엄마는 쓰레기장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발견했어. 어머니가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화상과 골절 담배 자국이 가득했지. 의식도 없었어. 엄마는 너를 병원에 데려갔고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학대받았다는 걸 모두 알았지. 하지만 사흘 후 너는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어.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그날 밤 그 집 앞에서 기다렸어. 그리고 내 비명 소리를 들었어. 유리 깨지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내가 우는 소리.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없었어.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집에 들어가서 너를 데리고 나왔어. 너는 의식도 없었고 피투성이었어. 엄마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지.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 서윤이라는 이름을요. 그리고 엄마도 이름을 바꿨어. 계속 도망 다녔지. 하지만 유나,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귈 때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행복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루이가 모든 진실을 보여줄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 진짜 정체를, 내 생부모를, 그리고 이 영상을. 엄마는 내가 진실을 알고도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어. 엄마는 범죄자니까.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다시 선택할 수 있어도 똑같이 할 거야. 너를 구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요, 엄마. 당연히 용서해요. 감사해요. 저를 구해줘서요. 강민준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루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죠. 우리는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유나, 엄마는
범죄자지만 너의 엄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만이 아니야. 엄마가 구한 아이들이 더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요. 루이가 그 아이들도 찾아줄 거야. 모두 잘 살고 있어. 엄마가 지켜봤거든. 엄마는 그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엄마, 사랑해, 우리 딸.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사랑해. 너희 모두 엄마의 자랑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뭘 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저는 엄마를 이해해요. 사랑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6명의 아이를 구하셨습니다. 모두 학대 가정에서요. 불법이었지만 그 아이들은 살아남았어요. 저는 창고에서 본 상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안전함이라고 적힌 메모들을요. 그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만나야 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가족이죠. 강민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죠. 저는 감사했어요. 루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루이야.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전해줘서. 루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며칠 후 강민준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소영과 관련된 다른 실종 사건들을 모두 찾아냈다고 했어요. 총 5건의 사건이었죠. 모두 학대 가정 출신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종 직전 모두 어머니와 접촉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강민준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최다은 2005년 실종 당시 7세, 강준호 2003년 실종 당시 8세, 윤서진 2007년 실종 당시 6세, 이한결 2010년 실종 당시 5세, 박민지 2012년 실종 당시 4세. 모두 어린 나이에 실종됐던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형제자매인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준요. 루이가 다시 저를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함이라고 표시된 특별한 상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명의 성인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최근에 찍은 것 같았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필체로 내 아이들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셨던 거예요. 멀리서요.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지 확인하시면서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아이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최다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죠. 최다은 씨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소영 어머니를 아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엄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최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딸이에요. 엄마가 구해주신 아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만나고 싶어요. 제발요. 다른 형제들도 찾으셨나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찾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제 집에 5명이 모였습니다. 최다은은 30살이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죠. 밝은 성격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준호는 32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저와 같은 직업이었죠.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윤서진은 28살 간호사였어요. 조용하지만 강인한 느낌이었죠. 이한결은 26살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어요. 박민지는 25살로 가장 어렸습니다. 유치원 교사였죠. 수줍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아남았고 지금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다은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7살 때 아버지한테 매일 맞았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 소영 엄마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셨어요. 저를 입양해 주실 분들을요. 강준호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8살 때 계모한테 학대받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창고에 갇혀 지냈죠. 소영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친척 집으로 보내주셨고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저는 6살 때 부모 둘 다한테 맞았어요. 술 먹으면 저한테 화풀이 했죠. 소영 엄마가 저를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써요.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5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소영 엄마 얼굴은 기억나요. 저를 안아주시던 걸요. 저는 고아원에서 잤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곳이죠. 박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4살 때였어요. 너무 어려서 기억이 희미해요. 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기억나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요. 저도 입양됐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죠.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어머니 덕분에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가족 같았어요. 최다은이 말했습니다. 소영 엄마는 우리를 구한 후에도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멀리서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익명으로 축하 카드가 왔었어요. 대학 입학할 때도요. 엄마였던 거죠. 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누군가 도와주셨어요.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시기도 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엄마셨던 것 같아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지 계속 확인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헌신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평생 우리를 보호하셨던 거죠. 강민준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소영 씨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명의 아동을 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 생존했고 원 가정에 있었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객관적이었지만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소영 씨는 각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입양, 가정, 친척, 집,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계속 지켜봤죠.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면서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헌신이에요.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6명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범죄자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기도 하죠. 법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했고 지지했어요. 최다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소영 엄마가 만들어준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준호가 말했죠. 엄마, 묘에 함께 가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윤서진도 동의했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모두요. 이한결과 박민지도 그러자고 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명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어머니가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큰 뉴스가 됐어요. 아동보호 활동가가 6명의 아이를 불법으로 구출했다는 내용이었죠.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어머니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범죄자라고 비난했어요. 법을 어긴 납치범이라고 했죠.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어요. 방송에서도 토론이 벌어졌죠. 법과 도덕 중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죠. 검찰은 사망한 한소영을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사회적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우리 6명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요. 청문회 전날 밤 우리 6명이 다시 모였어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최다은이 말했죠. 떨지 마요. 우리는 함께해요.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요. 청문회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카메라들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6명이 함께였죠. 우리는 증인석 앞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죠. 검사가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한소영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6명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데려갔다. 이는 명백한 유괴 및 납치죄에 해당한다. 검사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법적으로는 범죄였으니까요. 저는 손톱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당당해야 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법을 어겼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어머니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5살 때 부모에게 학대받았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고요. 저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법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때로는 사랑이 법보다 강하다는 걸요. 변호사 이성호가 어머니의 유언 집행자로 나섰습니다. 한소영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고 언젠가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호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리고 진실을 준비했죠. 모든 증거를 남기고 강아지를 훈련시켜 딸에게 전달하도록요.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감이에요. 이성호의 변론이 힘있게 들렸습니다. 한소영은 6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불법적 방법으로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살아남았어요. 법이 실패한 곳에서 사랑이 성공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최다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7살 때 아버지에게 매일 맞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빠졌어요. 병원에 갔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소영 엄마가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죠. 최다은의 증언에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준호가 이어서 증언했어요. 저는 소영 엄마 덕분에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저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합법적으로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과 책임을요. 강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지우를 찾지 못해 평생 괴로워하셨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이지우가 그 가정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아버지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소영이 그 아이를 지켜줬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요. 저는 형사로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한소영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시스템이 실패한 곳에서 행동했어요. 강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요. 감사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영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괴 및 납치죄에 해당한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6명의 아동은 모두 학대 가정 출신이었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다. 한소영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불법적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6명이 생존했고 현재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보여준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한소영은 이미 사망했기에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행위를 단순히 범죄로만 규정할 수 없다. 이는 사랑이었고 희생이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소영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비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다른 5명을 봤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인정받았으니까요. 법정 밖으로 나가니 박재현과 이명숙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찾았으니까 양육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법적으로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박재현과 이명숙을 가리켰어요. 당신들은 저를 학대했고 버렸습니다. 저를 구한 건 한소영 어머니예요. 저의 진짜 어머니죠. 당신들에게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재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6명이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응원의 말을 건넸죠. 저는 감사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우리는 어머니 묘로 향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러요.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이제 31살이 됐죠.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 2층짜리 건물을 마련했죠. 소영의 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비영리 아동보호시설이에요.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임시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죠. 합법적으로 운영됩니다. 어머니처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청문회 이후 아동보호법이 3차례 개정됐거든요.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을 빨리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죠.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루이와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루이는 이제 10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합니다. 최다은이 시설의 부대표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33살이 된 최다은은 경험 많은 사회복지사예요.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죠. 오늘도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를 했어요. 새로운 아이가 온대요. 7살 여자아이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상담실로 가서 기다렸죠. 얼마 후 최다은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움츠러들며 제게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이 있어요. 5살 때의 이지우가요. 심호흡을 하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루이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아이는 처음에 움찔했지만 루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조금씩 긴장을 풀었죠. 루이가 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죠.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아. 안전해.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왼쪽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자국을 보여줬죠. 약속해. 언니, 너처럼 많이 아팠거든. 그래서 더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를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강민주는 이제 아동학대 전담팀장이 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요. 소영의 집과 긴밀히 협력하며 학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죠. 일주일에 한 번은 시설을 방문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저와 협의하며요. 오늘도 퇴근 후 들렀어요. 새로운 아이는 어떤가요? 물었죠.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강민준과 저는 지난 3년 동안 가까워졌습니다. 동반자 이상의 관계로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는 건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기로요. 한 달에 한 번씩 6명이 모입니다. 소영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죠. 강준호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합니다. 35살이 된 강준호는 결혼도 했어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죠. 윤서진은 31살로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을 특별히 세심하게 돌보죠. 이한결은 29살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가 됐어요. 학대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담당합니다. 박민지는 28살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달 모일 때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죠.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성호 변호사는 소영의 집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맡고 있습니다. 55살이 된 이성호는 아동 인권 분야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청문회 이후 그는 더욱 활발히 활동했죠. 한소영 씨의 사건 이후 아동보호법이 3번이나 개정됐어요. 오늘도 시설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학대 신고 후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어요. 긴급 보호 명령도 쉽게 발령되고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게요. 이성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후원자들이 늘었어요. 시설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을 거예요. 루이도 아이들 방 앞에 누워 지켰죠. 저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청문회 이후 처음 읽었던 그 편지요. 낡아서 구겨졌지만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편지를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유나, 엄마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사랑해,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저는 행복해요. 중얼거렸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들릴 소리죠. 루이가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도 구할 수 없었을 거고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계신 모습이에요.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아이를 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구할 거예요. 엄마처럼요. 합법적으로요. 사진 속 어머니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 방으로 향했죠.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두 편안히 자고 있는지요. 루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화창한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6명이 다시 모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 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루이도 함께요. 차 2대에 나눠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니 어머니 묘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청소했거든요. 묘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우리 6명이 함께 새긴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누구보다 옳았던 사랑이어서 아이의 진짜 엄마.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이해해요. 법이 옳지 않을 때 사랑이 법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때로는 원칙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어머니는 법을 어겼지만 6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했어요. 최다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소영 엄마 덕분에 우리 6명은 살았고 이제 우리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엄마의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아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오늘은 우리 6명만 오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강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진짜 영웅이 어떤 사람인지요. 윤서진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며 매일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엄마처럼요. 이한결도 무릎 꿇고 묘비를 만졌어요. 엄마가 만든 이 가족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박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리워서요. 감사해서요. 루이가 묘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명이 원을 만들었어요. 루이가 가운데 앉았죠. 최다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죠. 소영 엄마가 만들어준 가족이에요. 강준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법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셨죠. 이한결이 말했어요.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서로를 지키며요. 박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서로를 알게 할 거예요. 대대손손 가족으로요. 저는 모두를 보며 말했죠.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함께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멀리서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있었던 거죠. 저는 강민준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강민준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새로운 사건이 있어요.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해요.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죠. 6명이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떠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는 소영의 집 아이들도 데려올게요.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루이가 한 번 짖었습니다. 작별 인사 같았어요. 우리는 묘지를 나서며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6명이 나란히 걸었어요. 뒤돌아보니 묘비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해 보였죠. 바람에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최다은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머니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미소 지으시며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엄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강준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모임은 언제 할까요? 최다은이 대답했어요. 첫째 주 토요일 어때요? 모두 동의했죠.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요리할게요. 이한결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이 요리 실력 늘었어요. 기대되네요. 박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난번 파스타는 좀. 모두 웃었어요. 장난치고 웃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기적 같은 가족이요. 차에 올라타며 루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루이야. 엄마를 우리에게 연결해줘서.
루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묘지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잊을 수 없어요. 잊고 싶지도 않고요.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2번이나요. 처음엔 저를 구해서 2번째는 사랑으로요.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 겁니다. 평생요. 강민준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생각이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족이네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최고의 가족이죠.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어요.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요. 소영의 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저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다녀오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루이도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루이를 안고 좋아했죠. 최다은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겠죠. 어렸을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을 거예요. 엄마 품 웃고 놀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처럼요. 건물 입구에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녀왔어요, 엄마.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으로요.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봄이 완전히 온 거죠.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이가 짖는 소리도요. 저는 이 소리가 좋았어요.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사랑의 소리였으니까요. 6명이 현관에 모여 섰습니다. 우리 집을 바라보며요. 소영의 집을요. 어머니가 꿈꾸셨을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서진이 동의했어요. 우리가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한결이 말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거예요. 박민지가 밝게 웃었어요. 함께요. 최다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모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죠.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요.